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달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이 진행되며 분양 일정을 미룬 민간 건설사들이 이달 전국에 3만 5천여 가구를 쏟아냅니다. 추석 전 국민 약 88%에 지급될 예정인 상생 국민지원금은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이 공모주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중복 청약 마지막 되어라 시장에 관심이 높았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8.5%를 차지해 전달보다 3.5%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바꿔 말해 새 가계대출의 81.5%는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으로 이런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처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인기를 끄는 것은 이례적 현상입니다. 당장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싼 데다 오래된 저금리 기조 속 대출자들이 금리 급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이 진행되며 분양 일정을 미룬 민간 건설사 등이 이달 중 3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적으로 49개 단지 3만 5,177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공급 물량은 57% 늘어났고 일반 분양은 72% 증가했습니다. 직반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전 청약은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며 7월에 분양을 준비하던 일부 아파트는 사전 청약을 피해 8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시작한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4개월간 쓰도록 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할 부분을 검토해 제한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EV 시리즈의 첫 모델 더 기아 EV6를 출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출시가 예상됐는데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일정이 조금 연기된 겁니다. 주행거리와 고성능을 강점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직접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만든 첫 차 EV6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우선 출시된 라인업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라인 등 세 모델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75km, 먼저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보다 46km 더 깁니다. EV6 롱레인지가 아이오닉5보다 용량이 큰 77.4kW급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에는 58.0kW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륜구동 기준 370km의 최대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이외에 EV6는 아이오닉5에는 없는 고성능 모델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EV6 GT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5초로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의 경우 430kW, 584마력 듀얼 모터를 바탕으로 최고 속도 시속 260km, 제로백 3.5초의 폭발적인 동력 성능을 구현. 차량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 기준 에어 4,730만 원으로 시작해 GT 라인 5,680만 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차값이 6천만 원 이하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어 실제 3천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이 공모주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 속 여러 증권사에 중복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이른바 중복 청약 마지막 대어라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복 청약 막차를 탄 크래프톤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합니다. 일반인 대상 배정 물량은 전체의 25%인 216만여 주. 절반은 균등 배정이고 나머지는 비례 배정 방식입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3곳입니다. 증권사별 배정 물량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순입니다. 공모가는 49만 8천 원으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 청약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은 249만 원입니다. 즉 균등 배정을 노리고 증권사 3곳에 모두 청약을 넣으려면 747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비례 배정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마감일인 내일까지 증권사별 경쟁률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례 배정은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NC소프트를 밀어내고 국내 게임사 시총 1위에 올라서는데 따상에 성공한다면 한 주당 차익은 79만 6천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만큼 상장 직후 거래 가능한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따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9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조 8천억 원, 1조 1천억 원씩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4조 9천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3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개인의 9조 원 넘는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코스피 지수는 한 달 사이에 약 2.4% 내렸습니다. 예, 증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8월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출발을 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배요한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오늘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3,223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며 3,2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0.65% 상승한 1,03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증시 발목 잡는 게 델타 변이 확진자 수 같은데 네 자릿수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업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19명으로 2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 심리는 한풀 꺾였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2포인트를 기록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델타 변이 확산에도 거리두기 해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백신 보급과 낮은 치명률 때문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 경제 정상화와 더불어 코로나의
코로나의 증시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지난 7월 말에 중국, 홍콩, 이른바 중화권 증시가 중국 당국 규제로 급락세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증시는 폭락세를 연출하다가 일단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향후 예상치 못한 중국 증시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대훈 SK증권연구원은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중국의 규제 소식으로 인한 추가적 자금 유출 가능성은 부담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영향 줄 만한 이벤트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7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등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능성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내외 악재가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경제나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어 실적 위주의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고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장기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증시의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경제 펀더멘털이나 실적 방향성을 훼손하기에는 어렵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실적 정점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방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반응에 대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안병수 알파투자위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 흐름이 지금 괜찮거든요. 시황이나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8월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7월 순매수 금액은 이제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수익률은 되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홍콩 주식 급락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월초부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도 오늘까지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반대로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자 주체들의 다양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본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시 전망? 네, 일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하여 이제 투자 금지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바이든의 조치는 아무래도 지난해 31개 기업에 대한 조치보다 28개 기업이 더 추가가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보다 강화된 부분입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3대 통신 기업들과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또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도 이제 먹구름이 낀 만큼 국내 증시 또한 글로벌 악재에 대해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은 이번 주에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업종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비수도권의 일괄 3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자릿수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주 확산세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유지 또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난달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서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 15개의 주력 품목 모두 수출을 끌어올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39.6% 증가한 110억 달러 어치의 수출 1위를 기록한 만큼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업종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병수 알파투자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남양유업을 매각키로 했던 홍원식 회장의 돌연 임시주총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매각 불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양유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던 홍원식 전 회장이 매각 시점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인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당초 한행컴퍼니에 매각하는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14일로 임시주총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모든 지분을 한행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양측의 거래 종결일이 최대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는데 홍 전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9월로 연기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거래를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에 한행컴퍼니는 주식 매매 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선 헐값 매각이란 평가 때문에 홍 전 회장이 돌연 의사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 원에 사기로 했는데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형자산 장부 가격은 3,693억 원. 실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자산 가치가 매각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홍 전 회장 측이 매각 대금 10%를 위약금으로 한행컴퍼니에 물어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더 비싸게 팔 제3자를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토요타에 밀렸던 현대차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전년 동기보다 122.6% 증가한 약 9,100대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상반기 판매량 4,700대로 다시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올 1월 출시된 현대차의 넥소 2021년형 모델의 판매량이 2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91.1%나 급증하며 현대차의 상반기 판매량이 62.7% 상승한 덕입니다. 토요타는 1위를 내줬지만 미라이 2세대 신모델 출시 휴가로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735.1% 늘어난 3,700대를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매출은 197억 달러로 인텔을 간발의 차로 앞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원가가 인텔의 주요 사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원가보다 훨씬 낮아 매출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황이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인텔이 반도체 매출 정상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해 당분간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인텔은 지난 3월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하며 생산 능력에서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회사가 더 공격적 투자를 하는지가 반도체 시장 승부의 관건이란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오비 맥주의 카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오비 맥주 카스의 점유율은 38%로 2위인 하이트질로의 테라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카스의 선전에 힘입어 오비 맥주는 전체 가정용 맥주 제품을 합한 제조사별 순위에서도 점유율 53%로 1위를 지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주류업계에서 가정시장의 중요도는 이전보다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업계는 맥주의 가정용 대 유흥, 외식 시장 비율이 과거 6대 4에서 최근 7대 3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린 뉴딜을 선언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다양한 정책 중에서 순환경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다고들 합니다. 순환경제라는 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져 온 선형 경제 대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순환경제 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 만드는 과정은 자원 채취, 대량 생산, 뭐 폐기로 끝이 나는 이런 일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들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순환 경제는 말 그대로 그러면 돌고 돌아가지고 계속 뭐 자원이 재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옷을 사지 마세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의 광고입니다. 세계적인 의류 회사인 파타고니아의 광고인데요. 이들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로 인한 환경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몇 세대 거쳐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내구성이 좋고 수선이 가능한 튼튼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생산하는 옷의 70%가 재생 소재로 만들어지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10에서 15%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주는 수선 서비스를 통해서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인 반면에 파타고니아의 재고율은 30%로 재고를 아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제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 채취로부터 폐기가 어떻게 보면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제에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를 앞세운 어떻게 보면 순환 경제의 아주 좋은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에 이제 탄소를 줄이는 최적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순환 경제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플라스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환 경제 전략에서 이제 주목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네네. 일단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석유화학의 감축 잠재량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탄소 중립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난해에서부터 지구촌을 휩쓸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죠. 음식점과 커피숍 등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택배 배송이 늘고 일회용품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2019년에 대비해서 20.9%, 음식 배달은 78%가 증가를 했고요. 폐플라스틱은 18.9%가 늘었고 폐 비닐도 9% 늘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난해 말 플라스틱 소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과 아울러 환경 파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순환경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순환경제는 생산부터 판매, 소비, 폐기 등 경제 전 과정에서 순환성을 좀 높여서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순환경제가 이루어지면 제품을 더 오래 소비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같은 화석연료 기반 제품은 화석연료로 재순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가치는 2030년엔 4조 5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매우 큰 경제이기도 한데요. 롤파엣 바젤 협약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생산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면 2050년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0개 과제 중에 하나로 순환 경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순환 경제 자원 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에도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정부 정책으로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저 환경부에서 이제 플라스틱 전주기, 전주기 발생 저감 또 재활용 대책 수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입 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를 하고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섬유 업종과 플라스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재생기술 기술 개발 계획을 연이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또 양질의 재생자원 수급을 통해서 식품 용기라든가 의류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투명 PET 분리 배출하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부와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순환경제에 관심과 함께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를 막는 순환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연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